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의 명언을 자주 인용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좋기 때문이죠. 유명인의 강연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도 격언이나 명언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좋은 명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진짜 존재하는 명언인지 그 출처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처가 모호하거나 왜곡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누군가 실제로 한 말인지 그게 어떤 책이나 어떤 글에 담겨있던 것인지 그 출처도 잘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담긴 의미일 겁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의 명언은 그저 박제된 문장이 아닙니다. 결국 그 안에서 메시지를 되새기고 내 걸로 만들어야 진짜 명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명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말과 글을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또 힘차게 한 주를 같이 또 시작을 하시죠. 2월을 벌써 또 마무리해야 하는 한 주가 또 시작되기도 했네요. 그런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많이 또 건조해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또 집중해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또 충북 단양군의 산불도 진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서울, 일부 수도권, 충북 내륙, 전남 동부, 강원 영동, 또 영남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이 많이 건조합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불죠. 각별히 불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문턱을 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리로 대출이 제공될 수 있게 정책금융기관들이 이걸 서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좀 믿고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명분 또 안전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연장되지 않다 보니까 부실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돈을 빌린 사람이 만약에 못 갚으면 제3자가 대신 책임을 지겠소 라고 약속하는 것을 두 글자라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서준다라고들 예전에 표현을 했죠. 잘못 썼다가 집안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는 일도 예전엔 참 많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증시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5,900을 아침에 잠깐 넘었어요. 아니 왜 탄식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네. 근데 또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탄식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상승폭이 좀 줄면서 5,880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5,900선도 좀 터치를 하고 내려왔네요. 아까 아침에 5,931까지 순식간에 갔었네요. 이제 6,0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3% 이상, 하이닉스도 2% 이상 해서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700조 원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과학기술 분야에서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은 데 이어서 그 격차마저 벌리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배터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세청이 악질 유튜버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역시 미국의 관세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법원이 20일이었죠.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호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가 효력을 잃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 위법 판결 이후에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루 만에 이 최대 수준을 15%로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효 시점이 즉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4일 오전 0시 1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2시 1분인데 이때부터 바로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발표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관세 부과 또는 이제 수입 할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한계가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이 부과 기간이 150일로 네.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관세 15%를 그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러니까 150일 그러면 한 7월 말까지는 15% 무역법 122조로 간다라는 건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나? 사람들은 이제 무역법 301조를 꼽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불공정, 불합리한 무역 행위를 했거나 또는 무역 협정이 위반한 사실이 이제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은 2025년에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약 56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1조 원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최근 쿠팡을 빌미로 해서 이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무역 확장법 232조의 확대 적용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통상 안보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출품이죠. 자동차, 철강 이것들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 조항이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법이나 관세법이나 무역 확장법이나 다른 법 꺼내들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카드는 여기저기 또 있다는 거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관세 25% 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이제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데 특히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속하게 입법하는 게 국익에 최선이다라고 보고 차질 없는 법안 처리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제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괜히 미국과
관세 협상에 타결한 다른 나라의 대응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칫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가 오히려 시범 케이스로 여겨지면서 보복 조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네.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또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와요? 네, 이것도 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지금 미국 관세가 최애국 대우 관세에 무역법 122조, 그러니까 15%를 더한 구조로 전환됐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기본 미국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 같이 이제 수출 경쟁국들, 우리의 경쟁국들이 최애국 대우와 상호 관세를 합한 15%의 관세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최애국 대우에다가 이제 상호 관세 합산이 15%인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애국 대우 관세 면제, 그러니까 FTA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포인트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개미스쿨 시간에도 이따가 그 곽상준 대표와 함께 미국의 관세 또 증시 영향 또 같이 이야기를 또 길게 또 해볼게요.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 중국에 좀 많이 역전을 당했죠.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0.7년 정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평가 방식이요,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을 기준 0으로 두고 그걸 따라잡는 데 걸리는 격차를 시간으로 표기하는 건데요.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 2.1년 뒤쳐져 있는데 한국은 2.8년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던 분야가 그 2차 전지였는데요. 2022년에는 0.9년 차이로 중국을 앞섰는데 2년 뒤인 2024년에 중국에 0.2년 뒤처진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도 2014년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1.4년 이상 과학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2022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하더니 그 격차마저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은 우주항공, 해양,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로봇 제조 등 분야에서도 한국을 앞섰습니다. 네. 이게 2024년 기준이고요. 2년마다 발표되는데 이 2026년에는 이 격차를 0.7년에서 더 줄이느냐, 더 벌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술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기술 강국 지형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 역량 확보와 응용 분야 같은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기초 기술부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가전제품까지도 우리가 중국에게 역전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예, 중국 TV 업체들이 가성비를 내세우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2년 연속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업체의 TV 출하량이 25%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합친 24%보다 1%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 중에 TCL은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신흥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LG가 가격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40%를 유지하면서 이 매출 분야에서는 중국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부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전략으로 또 우리는 가야만 하고 예전에 우리가 가전제품을 대중화 또 가격, 성능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던 거잖아요. 이제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앞서 나갈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중국 쪽의 기술이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더라고요. 예, 중국 시장조사 업체 파마 DJ에 따르면요,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금액이 지난해 약 21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한국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높은 상황인데요. 4년 전에는 격차가 2~3배였는데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중국 바이오 산업은 한국을 넘어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인데요.
중국 기업의 혁신 신약이 지난해 59건으로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인구는 물론 외국인 거주자도 많아서요.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쉬운 환경인데요. 또 임상 비용마저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또 해외에서 선진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살려서 이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가별에 활용되는 AI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네. 이 한국과의 바이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보죠. 요즘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 하나둘씩 강화되는 카드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 만기 연장해주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검토가 되잖아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내일 5대 은행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권을 소집해서 다주택자 총량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주택의 유형과 차주의 형태 그리고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그리고 개인 다주택자의 대출을 우선 욱제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방이나 빌라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해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은 최소화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임대사업자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거용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이게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당국이 이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을 막게 되면은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잔액이 36조 5천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만기 연장이 필요한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분류를 해서 이제 최초 3년에서 5년 정도로 만기가 실행이 되고 이후에는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주담대는 뭐 아시다시피 20년에서 뭐 30년 안팎으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담대가 아니라 그 임대사업자 대출들이 얼마나 또 이제 만기 연장이 안 되느냐 네. 이걸 또 봐야 될 테고 지금 서울하고 규제 지역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수요 실거주 중심의 정책으로 가긴 가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규제 지역 아파트는 사서 사는 곳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전월세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가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을 규제했을 때 우려되는 게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공급도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정책 방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레버리지만 그러니까 돈 빌린 차입만 축소를 하게 되면은 구조의 전환이 이제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임대를 제공하는 기업형 사업자를 육성하고 또 공공, 준공공 임대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가 계속해서 또 사라지고 있는 점은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대출 어렵다 보니까 아예 증여를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늘었어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에서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부모 등으로부터 이제 증여 상속받은 자금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인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보다 약 5,500억 원이 많았는데 이게 2024년만 해도 비슷했는데 1년 만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난해 6월, 10월에 연이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15 대책에 따라서 이제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억 그리고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네. 대출을 못 받으니까 증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대출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보죠. 그 국세청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일단 국내 유튜버들 살펴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유튜버가 한 3만 4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의 연평균 수익이 7천여만 원인데 이 상위 1% 유튜버는 13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은 물론 후원금, 협찬 등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인데요. 막상 국세청이 확인해봤더니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을 유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 유튜버 16곳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타인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을 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카 채널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서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면서 시장을 교란한 이 부동산 유튜버, 세무 분야 유튜버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국세청은 이 채널 운영자는 물론 가족 및 친인척 등까지 폭넓게 조사를 하고요. 이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같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뭐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정당하게 과세할 계획입니다. 그 세무 분야 유튜버들,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세무조사를 지금 받게 됐다라는 거고,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좀 탈세를 했답니까? 예, 이 탈세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이 없는 비용을 산정해서 수익이 적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가족 등을 동원해서 광고비 깡을 하는 방식 등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이버 레커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명이나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속여서 사업 소득세를 줄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또 개인 소송 비용, 사적 경비를 업무 추진비로 횡령하기도 했고요. 또 누락한 소득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이 폐업을 하고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 부동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에 대해서 이 누진세 최고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 명의로 수익금을 분산시켜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용역 제공 없이 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한 허위 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서 수익을 올린 다음에요. 광고비 깡으로 뒷돈을 챙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 업체에 광고비를 필요 이상 과다로 지불한 다음에 이 차익을 배우자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서 몰래 빼돌린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문자 메시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오늘의 정답은요.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자가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시기에 그 정책금융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자영업자들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또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하소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나 P2P 대출로 좀 더 이제 비싼 금리로 밀려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정답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2047님, 이건 서지도 말고 서달라고 하지도 맙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호성님, 어른들 인생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단어네요 라고. 씁쓸하죠? 1512님, 시부모님이 이걸 써서 많이 힘들었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었고, 8502님, 예전에 큰아빠 연대 이거 서준 아버지가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8048 쓰시는 분은 20년 전에 남편이 이거 서줬다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도 절대 서주면 안 되는 게 오늘의 정답 이겁니다 라고. 진짜 많이들 계시네요. 1680님도
이것 때문에 집안 재산이 2번 날아갔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래도 요즘에는 담보를 바탕으로 혹은 신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개인 간의 거래는 좀 달라지고 있고요. 다만 법인의 이거는 또 대표이사가 이걸 또 서야 되는 게 아직까지 또 남아 있기도 하죠. 곽정은님, 지금 115의 1번 버스 타고 병원 가는 길인데요. 버스 안에서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라고 곽정은님이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네요. 115의 1번. 고맙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 2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봄 이사철 앞두고요. 이삿짐 파손, 또 인테리어 하자 등 각종 분쟁 또 여전히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문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법률적으로도 한번 챙겨보시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이사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쟁이 많은데 맞아요. 심지어 어떤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에 포장이사 트럭이 안 온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사례입니다. 사실 네. 이삿날 이사하시는 분들 정말 신경 쓸 거 많잖아요. 뭐 가스 관리비 정산, 뭐 TV 인터넷 계약 해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경 쓸 거 많죠. 또 잔금 치르고 또 이사 오실 분과 뭐 시간도 맞아요. 맞춰야 되고 하는데 이 이삿날 포장이사 트럭이 안 와버리면 이사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당장 내 집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분들에게까지 연달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빼줘야 되는데. 네,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네, 이러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0만 원의 포장 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불했는데 네. 이삿날 업체 측이 펑크를 내고도 위약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이사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포장 이사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계약을 어기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이제 여러 분의 소비자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약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플랫폼 가입할 때 약관이 뜨기는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관에.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네.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법률에는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약관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이사업체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사와 관련해서는 이사업체의 규칙 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의 경우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하고 계약금 10배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이사할 때 짐들 많고 요즘에 왜 TV 같은 것도 얇으니까 네. 깨지기 십상이잖아요. 문짝 찍힐 수도 있고. 근데 또 업체 측이 이거 원래 이랬던 겁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네네. 좀 복잡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이사 전에 한번 동영상을 쭉 찍어놓고 이사 후에 동영상 한번 찍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마치 그 같습니다. 렌터카 빌리기 직전에 하듯이요. 맞습니다. 이사업체 직원에게는 이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은 파손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삿짐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면은 이사업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시에는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좀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사 업체에서는 뭐 제출된 서류와 증거 검토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고객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파손된 물품의 수리 비용이나 교체 비용, 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데 만약 이사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좀 적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 열심히 이사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고객들과의 분쟁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 계약서 작성하실 때 보면은 뒷면에 약관이 있는 경우 많아요. 네, 네. 이 약관에 손해배상의 정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 당일에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사 후에 이제 파손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제 표준 약관,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만들어 쓰는 약관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네. 그러니까 파손을 뒤늦게 발견하면은 30일 이내에 그 즉시 이사 업체에게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나르기 전에 미리 좀 사진이나 영상들 찍어놓고 만약에 파손된 게 있다면 한 달 안에 발견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일하다가 물건 분실하는 경우 이거 참 당신네들이 가져갔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네.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네, 피해 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이사업체에게 통보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물품이 이사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애초 출발하는 집에 물품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모든 서랍들 다 열어놓고 한번 쫙 찍어놓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법률적으로 보면은 사법에서는 운송 주선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업체겠죠. 운송 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그 자체에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이어서 네. 피해 물품에 이제 만약에 보험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금 받으시고 이제 그 보험금에서 못 받으신 부분을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하기 전에 직접 챙겨야 되는 게 있죠. 귀금속, 네. 현금 같은 거 직접 챙기시는 게 더 계약서 안전하고 같은 거.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또 왜 밥솥도 직접 챙겨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사 들어갈 때 직접 들고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잘 산다고. 또 애초에 계약서 작성할 때 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이 되면 얼마까지 보장한다 이런 걸 이제 적어두면 네. 그거는 그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약관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체하고 저희가 쓰는 계약서가 그러니까 그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해진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약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관 규제법에는 이게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물건이 없어지면은 얼마까지만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규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초 고객이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기준품이 있다면은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사업체에게 없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다라고 해보시죠.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미리 설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없어져도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이 없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다라면은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이사업체가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약관은 효력이 있고 고객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가의 물건의 손해배상은 30만 원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는 약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약관을 만들면 안 된다. 네, 좀 어떤 상당한 이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적혀져 있다면은 그 약관은 유효, 그렇지 않다면 무효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약관 찾아보시고 네.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약관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사업체들이랑 계약서를 쓰긴 씁니다만 그 뒷면에 깨알 글자까지 다 보시진 또 않는 것 같고. 네. 김민정님이 이사업체가 그 식탁 의자 깨졌었는데 나 몰라라 하십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김선아님은 남편 직업 때문에 이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포장 상태, 계약서, 견적서를 보면 감이 오더라고요. 어디를 걸러야 하는지. 이사업체 선정하는 노하우도 생기셨다고.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추가 차량이 필요해요. 네네.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라고 갑자기 또 추가를 청구하면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삿날 뭐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추가 차량비나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뭐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사비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힌 조건, 그러니까 차량 대수, 인원, 작업 내용, 거리 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약정이 없는 더 추가비를 더 받으려면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귀책이 고객에게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비가 인정될 경우는 뭐 방문 견적도 없었던 짐이 명확하게 추가된 경우라든가 아, 뭐 조건이 바뀌었다든가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당일 뭐 불가능해서 계단으로 옮겨야 된다든가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짐이 네. 좀 늘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돈을 더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전 견적 6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네. 당일 짐이 많다라면서 인부 한 명의 인건비 1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에서는 이사하시는 분이 돈을 10만 원을 더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10만 원을 환급하라라는 결정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뭐 소비자원에서요? 아니면 네네, 뭐- 소비자원에서. 아, 그래요. 그게 또 막상 이사 당일에 그런 요구들이 이사업체가 하면 그래도 이사 마무리 또 안전하게 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드리는 경우 있는데 네. 사후에라도 이 분쟁은 또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어허. 또 인테리어도 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도배가 들뜰 수도 있고 문틈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 하자입니까? 예, 인테리어 화자로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예,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견적이나 시공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뭐 인테리어 도면도 없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뭐 면적당 얼마라는 식으로 턴키 계약을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게 또 어디까지가 시공 범위인지 사용하는 자재의 사양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생기면 아주 까탈스러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인테리어 하자의 기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품질 기준에 미달 하면은 이게 하자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면은 시공 후에 누수 생겼다든가 네. 곰팡이 결로가 발생한 경우 타일 들뜸, 뭐 줄눈 불량, 단차가 심하게 생겼다든가 전기 배관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든가 주문한 자재 대신에 값싼 자재로 임의로 변경했다든가 이러한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데도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은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예. 변기가 역류하고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물이 줄줄 새서 아. 책장 뒤가 다 곰팡이가 쓸고 책도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명확하게 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이게 결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겨울 때는 못 느끼다가 지난 1월 말 그때 엄청 추웠잖아요. 네네. 영하 10몇 도까지 막 떨어질 정도로 서울 지역도 그럴 때 이제 결로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하자가 났을 때 한 번 수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또 있다. 네.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는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가름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수는 횟수보다는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횟수보다 기간. 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 벽지, 타일, 도장과 같은 실내 마감 같은 경우는 그 하자를 1년 동안 책임져야 되고 창호나 급배수, 냉난방 설비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인테리어 대금도 여러 차례 나눠서 이렇게 그 납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하자가 발견했을 때 네. 이거 남은 금액을 안 주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그건 또 줘야 됩니까? 민법에서는 이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대체로 하자 보수를 마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그렇게 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수가 있죠. 굉장히 미비한 하자인데 잔금 상당액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필히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니 법률적으로 가면 지연 이자까지 줘야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절대 안 되시고 어느 정도의 상당액의 그러니까 큰 하자가 있다면 상당액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업체 선정이 결국에는 중요하잖아요. 좋은 업체,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가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사업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이 있는지 허가. 그리고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가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네네. 또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이라고 네, 하는데 들어가서 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사업체도 마찬가지로요. 네. 이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허가 이사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네네. 또 하나하나 또 챙겨봐야 됩니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빈 방한한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며 SNS를 통해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을 비롯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청약통장 을 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약통장 관련된 또 질문을 많이들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그 Q&A를 싹 다 모아봤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청약통장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붙고 있습니다. 4827 쓰시는 분이 매월 얼마 정도를 넣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월 25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이렇게 또 되물으셨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한 달에 30만 원을 넣어도 50만 원을 넣어도 공공 분양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딱 10만 원까지였습니다. 예전에. 네. 그런데 24년도 11월부터 요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인정금액이. 네. 그래서 특히 공공 분양은 동점자가 나온 상황에서 누가 더 저축 총액으로 많이 넣었느냐 요걸로 이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25만 원씩 넣었는데 나만 예전의 기준으로 10만 원씩 넣으면 그 당첨에서 우리는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25만 원 꽉 채워서 저축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네. 요 25만 원은 물론 공공 분양에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민간 분양을 넣을지 공공 분양 넣을지 지금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25만 원씩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공공 분양에서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려면. 네, 맞습니다. 또 2079 쓰시는 분께서는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그 인정기간이 5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가 이제 아무리 일찍 가입을 해도 이게 2년까지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2024년부터 인정기간 5년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5년 기준으로 우리 역산을 해보면 네. 만 19세 기준에서 역산 만 14세가 딱 5년이 채워지는 기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만 14세 생일에 청약통장을 이제 선물해 주는 게 좀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살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5년 채우고 성인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이미 5년을 채운 채로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하나 팁을 드리면 아이들 신생아 기간에 이제 만 1살, 그러니까 우리 돌 맞기 전에 네. 청약통장 만들어주면 은행에서 탄생 축하금이라고 청약통장에 뭐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른데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이게 약간의 소정의 금액을 함께 저축을 해주거든요. 물론 1회긴 한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벤트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미래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려고들 노력하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이제 와 빠릅니다. 저도 제 자녀들한테 청약 통장을 아직 준비를 안 해줬는데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중학생이러다 네. 보니까 만 14세 때부터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 맞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약통장이 조금 더 혜택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별도로 있어요. 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혜택이 일단 금리부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통장보다 더 높아서 최대 4.5%까지 금리 혜택 주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줍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통장으로 만약에 청약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이랑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출 금리도 이제 쌓이고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쏠쏠하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네. 혜택을 받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일반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청년 우대 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바꾸는 거 가능하고 간단합니다. 신분증이랑 소득 증빙 서류 챙겨서 은행 방문하시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증빙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이거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기간이랑 횟수 다 인정되고요. 아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쌓여 있던 이자는 일반 이율로 정산이 되고 그 이후의 전환 시점부터는 우대금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조건이 된다면 사실 고민할 이유 없이 무조건 전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 통장으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0372님이 방금 전에 네. 집에서 출퇴근하는 청년인데요. 가구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 세대로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세대 주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청약 통장 만들 때는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청약 보유하고 있을 땐 상관없으니까 일단 네. 지금부터 계속 저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청약 통장이니까요. 8910님의 질문은요. 15년 동안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요라고 불만. 이런 불만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꽤 많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연 3.1%입니다. 네. 시중은행에서 내놓는 고금리의 예적금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낮기는 합니다. 근데 이유도 있어요. 청약통장의 성격 때문인데요. 이 통장에 모인 돈은 나라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는 국민주택 기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자체보다는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얻기 위한 일종의 가입비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티켓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반 상품처럼 높은 시장 금리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불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씩 올려서 그나마 지금 3.1%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이제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물론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의 목적을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통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요. 청약통장은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우리 계속 저축하는 거니까 꾸준히 저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약 통장에 이자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드는 부담이 또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양면성이 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자가 붙어도 사실은 만져볼 수 없는 이자예요. 그렇죠. 청약 통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왜 다달이 부어도 당첨 확률이 너무 낮다. 목돈 필요한데 그냥 이거 나 깨버리려 한다라는 사연도 되게 많거든요. 네. 해지하기 전에 청약 통장 만약에 내가 해지한다면 어떤 것부터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까? 청약통장 해지는 일단 무조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는 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 유지했다. 그러면 네. 10년 동안 유지한 가점, 순위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간이. 네, 기간 가점 이때까지 그리고 횟수 이런 거 다 날아가죠. 네,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통 내가 부은 금액의 90에서 95% 정도 대출 가능하세요. 은행 앱으로 몇 분이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통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청약 자격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도 일반 신용 대출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편이니까요. 통장 깨기 전에 반드시 이 담보대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님이 청약이 돼도 목돈이 있어야 되던데요. 초등학교 때 만든 통장 해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내 집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 기회까지 과연 없을 것인가? 이건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맞습니다. 6782님 같은 고민 많아요.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는 그러면 청약 통장 깨는 게 낫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유지하세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한편 추첨제 물량도 노려볼 수 있죠. 아무래도 청약 제도의 장점이 시중에 나오는 매매 물건에 비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대회라고 치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그냥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부터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까지 합산해서 가점 이제 산정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하면 저는 혹시 여유 되시면 유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기회니까요. 네. 기회. 그리고 8392님의 질문도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하는 대신에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증여가 됩니까? 지금은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통일이 됐잖아요. 네.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자유롭지 않고요. 이제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 예금이랑 청약 부금은 비교적 증여가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가입 시기랑 상관없이 청약 저축은 증여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은 일단 세대주여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통장을 증여한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동일 가구 내에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도록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돼서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비교하셔가지고 기간이 짧은 통장 해지를 하고 이제 처리하시면 가점상 유리하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관세 때문에 정말로 변수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는 이걸 또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지 개미스쿨 시간 곽상준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